나폴레옹이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아보니까 맞은편에 누가 오나 하면 교황 비오 6세, 나폴리 왕국의 왕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나폴레옹은 그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때 갑자기 세상이 내 발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02년에 32살의 베토벤은 더 이상 자기가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작곡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절망감에 차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두 동생들에게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유서를 쓰고도 베토벤은 자살을 결행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이끄는 민중의 여신도 찢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1832년 살롱전에 출품되었을 때 이 생선가게 아가씨는 대체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민중을 이끌고 있는 여성은 실제하는 여성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국가 자체의 상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1789년 어느 날 프랑스 혁명가 까미오 데뮈랭은 파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위대한 자들은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동안만 위대할 뿐이다. 우리 이제 일어서자. 예술의 도시 파리가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일어섰던 위대한 시대의 프랑스 혁명 이야기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세계사 수업하고 있는 유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의 성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모델 비비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민주주의 역사 기행 이끌어 주실 분 지난주에 이어서 전원경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의 전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예술과 정치가 함께했던 그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 작품 세 가지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저 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어서 맞아요. 예,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으셨나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라면 사실 마리 안투아네트 조금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마리 안투아네트. 네, 그래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네. 네. 그 루이 16세와 함께 처형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인물인데 어떤 인물인지 좀 일단은 오스트리아의 그 공주고요.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프랑스랑 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그 동맹을 맺을 때 상징적으로 그들을 결혼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게 되었던 배경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촉발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교수님 그게 다가 아니죠. 프랑스 사람들도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렇게 사치스러운 여인, 뭐 굉장히 비난의 대상으로 보고 있나요? 어떤가요? 사실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이냐면 요즘 애들은 뭐 약간 패션 생각을 할 때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역사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뭐 글래머, 패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역사 아시는 분들은 아직도 뭔가 시민들의 삶에 대한 아예 모르는 그런 약간 귀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약간 폴리틱 그런 거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뭔가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치족이랑 그 약간 라이프 스타일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치 플러스 글래머 뭐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몸 글래머 말고 약간 패션 글래머러스한 약간
송수영 기자는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이런 말이 사실 가장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네. 사치스럽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아니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실체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인물이었나요, 마리 앙뚜아네트? 저는 그 BBC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그 프랑스의 젊은 뭔가 역사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패션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시에 어떤 그 정치 현실을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BBC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쉔브룬에서 태어나서 베르사유로 시집을 온 거잖아요. 10대 초반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큰 궁전에서 태어나서 또 다른 큰 궁전으로 갔으니 평생 어떤 그 프랑스 민중의 삶에 대해서 모르고 그 알 기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퐁파두르 후작 부인 같은 경우는 그녀는 처음부터 귀족이 아니었고 중산층인 자기의 신분을 박차고 가서 결국은 메트레 상테드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상승의 단계를 밟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 전략을 썼고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 수자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알 이유도 없었고 배울 기회도 없었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리 앙투아네트가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프랑스 민중의 감정이 안 좋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적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합스부르크가에서 왔으니까. 네.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왕비에 대해서 감정이 더구나 그때까지 부르봉 왕가의 라이벌 왕가였던 합스부르크에서 왔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일단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감정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시작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왕과 왕비의 처형까지 있었던 프랑스 혁명 이야기 오늘도 이어갈 텐데요.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전원경 교수님께서 어떤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뽑으셨을지 첫 번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학창 시절에 정복하는 어쩌고 저쩌고 정복이라는 그 참고서에 등장한 그림인데 말 그대로 정복자 나폴레옹이죠. 1800년에 나폴레옹은 2차 이탈리아 원정을 갑니다. 그때 알프스를 넘어가는데요. 이 알프스를 넘어가는 말탄 나폴레옹의 모습을 정말로 잘 찍은 사진처럼 세밀하게 그린 그림이죠. 역시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나폴레옹은 저런 이미지로 각인돼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프랑스에서도 저 그림이 유명한가요? 네, 이거는 또 학교에서는 역사 수업 들을 때 나폴레옹 얘기 나오자마자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실 나폴레옹이라는 이름도 그냥 인터넷으로 그거만 검색하면 먼저 나오는 사진이기도 하고 네, 엄청 진짜 유명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상징과도 같은 작품인 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림 하면은 최후의 만찬이고 조각하면 피에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이제 심심해서 한번 봤는데 저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하고 봤는데 네. 생각보다 기대만큼은 좀 못 미쳤던 그래서 것 우리가 같아요. 너무 쇠뇌됐구나. 맞아.
나폴레옹은 1차 이탈리아 원정을 1796년에 가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전부 다 점령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이 가운데 로마 교황령이 있고 위쪽으로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고 위쪽으로는 나폴리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긴 이탈리아 반도를 나폴레옹이 전부 점령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은 뛰어난 군인이었고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반도를 전부 점령했을 때 이탈리아의 지도자들이 당황하면서 우리 협상을 하자라고 나폴레옹에게 제안해서 나폴레옹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나폴레옹이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아보니까 맞은편에 누가 오나 하면 교황 비오 6세, 나폴리 왕국의 왕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일개 군인인 나폴레옹으로서 놀라운 일이죠. 나폴레옹은 그때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훗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쓴 회고록을 보면 나폴레옹이 그 당시의 심경을 어떻게 썼나 하면 나는 그때 갑자기 세상이 내 발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체를 자각하고 그 시대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안을 수 있는 걸 그렇죠. 느꼈다는 거는 대단히 명민한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군인으로 갔던 이탈리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은 정치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차 이탈리아 원정 때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지금 다비드의 그 그림은 알프스의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어가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네. 엄청나게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말갈기를 휘날리면서 나폴레옹은 붉은 망토를 휘날리고 결연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영웅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역사화는 사실이나 진실이 아니라 승자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보여줘요. 네, 우리에게 각인된 나폴레옹의 이미지는 어렸을 때부터 저 다비드의 그림 속에 나오는 멋진 청년의 이미지 나폴레옹인데 실제는 그 1850년에 그려진 들라로시의 노새를 탄 나폴레옹이 실제 더 가깝다. 그러면 알프스는 과연 넘었느냐? 저것도 허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네요. 알프스는 넘어갔어요. 예. 그러나 아무튼 저렇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붉은 망토를 펄럭이면서 넘어가진 않았고 노새 타고 병사들 다 넘어간 후에 뒤따라갔다라는 이야기죠. 실제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황제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다비드의 그림이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1804년에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정치 체제를 제정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서 본인을 나폴레옹 1세라고 명명하는데 그때 국민 투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성인 남자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었지만 압도적인 다수가 제정으로 정치 체제를 바꾸고 나폴레옹을 황제로 추대하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왜 찬성을 했을까요? 그들은 사실 불과 1793년이니까 10년 정도 전에 자신들은 왕이 싫다라고 하면서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왜 좋겠어요? 저런 그림들이 보여준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네. 저런 능력이 있다. 영웅이다. 하늘이 내린 영웅이다. 라는 것을 그림이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신들도 모르게 영웅의 이미지로 나폴레옹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사실은 그 나폴레옹이 되게 시골 출신이잖아요. 네, 코르시카 출신이죠. 그래서 이 발음도 정통적인 프랑스 발음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렸을 적엔 되게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황제까지 가게 되는데 저 그림이 저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나폴레옹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계속
박제해서 그리라고 명령을 했겠죠. 저 그림은 5장이 있고 그중에 한 장은 심지어 나폴레옹의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는 벨베데레 상국미술관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5일 전에 보고 왔습니다. 네. 네. 실제로 본 감흥은? 그래서 사실 다른 공부를 안 하고 가서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이게 있길래 대박! 이러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5장이나 있더라고요. 네, 저는 한 장인지 알고.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기상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나 더는 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폴레옹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컴플렉스가 어린 시절에 좀 많았었잖아요. 주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그것을 조금 커버하는 입장에서 조금 과하게 자기를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좀 들었었습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역사 지식을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저 나폴레옹 당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그림이 주는 영웅적인 이미지에 확 매료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나폴레옹과 동시대를 살고 있던 프랑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그림이 주는 매력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림만 보면 투표에 그냥 찬성 찍었을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로 보면은 예컨대 주요 신문의 다 일면에 저 그림과 함께 나폴레옹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이 나오고 방송에도 메인 뉴스에 다 나오는 그런 거군요. 그럼 저 사람 뽑아야 되겠다. 당연히.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줘야 되는구나. 마렌고 정투에서 영웅적으로 항전에서 승리했다. 정작 그 승리는 드제 장군이 한 것인데 드제 장군 얘기는 싹 빠지고 이 우리의 영웅 나폴레옹이 마렌고 전투에서 승리했다. 만약 신문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이제 이탈리아는 우리 프랑스 거다. 네.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BBC도 만약에 저런 나폴레옹의 그 당시를 저런 사진을 보고 그림을 봤다면 그쵸. 우리나라를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실물 안 보고 그것만 보면은 실물 안 보고. 왜냐면 저희도 그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약간 그 컴플렉스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약간 키도 엄청 크신 분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컴플렉스 있다고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약간 커 보이게 그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신을 안 보고 되게 멋진 분위기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그러면 나폴레옹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했을까? 열망했던가? 시민들은.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져 있고 뭔가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이면 하나의 영웅 같은 존재는 사실은 누구나 사실 바라는 건데 오히려 그 시대적인 상황이 더더욱 더 열망했을 것 같아요. 히로를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 프랑스 혁명 관련된 이야기 2번째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2번째 결정적인 장면은 어떤 걸 꼽으셨을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림들에 비하면은 약간 초라한 이미지가 등장했는데요. 나폴레옹은 결국 1804년에 스스로를 황제 나폴레옹 1세로 명명하면서 프랑스의 황제가 되죠. 이것은 사실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나폴레옹을 프랑스 혁명의 전령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악보를 자세히 보시면 이 악보의 상단에 뭐라고 써 있고 찢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 악보에 글씨를 쓴 인물도 그리고 저 악보에 글씨 쓴 부분을 박박 지워서 찢어버린 인물도 바로 작곡가 베토벤입니다. 저 악보는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의 표지인데 저기 찢어진 부분에는 원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이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운명의 힘과 나폴레옹의 야망에 의해서 프랑스는 황제를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방향은 진짜 알 수 없이 구불구불 복잡하게 흘러간 셈이에요. 그 흘러가는 와중에 누구도 그 혁명의 물줄기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속에 사람들은 피로를 느끼고 지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지친 느낌, 좌절감, 절망을 담은 표지가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선정한 베토벤 교향곡 3번의 영웅 교향곡 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베토벤 하면은 좀 성격이 괴팍하다, 좀 세다, 고집이 세다. 저는 뭐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베토벤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제가 일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괴테랑 베토벤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왕족인지 귀족인지가 이제 행차를 하는데, 괴테 같은 경우에 이제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하고, 베토벤은 모자 벗어서 인사할 필요 없다고 좀 당당히 서 있었다. 이런 일화가 좀 전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네, 네. 네. 실제로 정말 귀가 안 들리니까 그 성격이 좀 너그러울 수는 없었겠죠. 계속 몸이 아팠고, 그리고 또 많은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귀족에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 베토벤 성격의 양날의 칼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베토벤은 빈에 살아있을 때부터 화제의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베토벤 하면 떠올리는 초상화가 있잖아요. 악보를 들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저 초상이 우리가 베토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지만 실제 베토벤의 모습은 딱 봐도 아파 보이잖아요. 지금 아프고 만사가 다 귀찮고, 예, 귀도 안 들리고 막 가족도 없고 결혼을 못했지 않습니까? 결혼은커녕 저 집안에 하녀로 들어오려는 인물도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았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원회에서 계속 후원금을 줬고, 특히 영국의 출판사에서 베토벤의 새로운 악보를 높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베토벤은 빈에서 27번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예, 당시에 이제 공동주택은 한 층이 한 집이 한 층을 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베토벤은 밤이고 낮이고 쿵쿵쿵쿵 걸어다니면서 작곡을 한다고 피아노를, 왜냐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크게 소리가 증폭되는 피아노를 제작사에서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안 들린다고 계속 치다가 결국은 피아노를 망가뜨렸대요. 유럽의 집들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항의를 해서 베토벤은 계속 집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진짜 연예인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악동의 이미지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 괴팍한 천재의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베토벤이 계몽주의자가 된 이유,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베토벤은 다들 아시다시피 귀가 잘 안 들렸잖아요. 난청이 이 비교적 젊을 때부터 나타납니다. 영웅을 작곡하기 시작한 것이 1802년인데 1802년에 32살의 베토벤은 더 이상 자기가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작곡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절망감에 차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두 동생들에게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쓰거든요. 그 유서를 우리가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라고 부르는데, 베토벤이 쓴 유서 내용,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말해 주십시오. 저는 귀가 먹었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히 하는 이 한 가지 감각의 결함을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유서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가 인정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유서를 쓰고도 베토벤은 자살을 결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에서 이제 생활할 때 라인강 너머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소식도 들려오고 또 프랑스 대혁명의 전령인 나폴레옹의 소식도 들려왔기 때문에 그 프랑스 대혁명의 소식을 들으면서 청년 베토벤은 계몽주의자가 되고 계몽주의자의 꿈을 안고 빈으로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빈에서 자기의 귀가 들리지 않고 작곡가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겠다라는 절망 속에서도 나폴레옹의 존재를 듣고 나폴레옹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 같은 존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프로메테우스 나폴레옹에게 바칠 교향곡의 작곡을 시작하죠. 죽기로 결심했던 절망에서 꺼내준 음악이 교향곡 3번이고 또 음악적으로도 사실 베토벤 교향곡 1번, 2번은 많이 연주되지 않는데 3번부터 많이 연주되거든요. 그러니까 1, 2번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면 3번부터 길이도 많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을 복잡하게 건축해서 쌓아 올리는 베토벤 특유의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베토벤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인 동시에 작곡의 영감을 제공해 준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베토벤은 이제 9곡의 교향곡을 썼잖아요. 나중에 9번까지 다 완성한 후에도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교향곡이 몇 번이냐라고 물으면 베토벤은 3번이다라고 대답했다고. 인생작이네요. 그렇죠. 예, 예. 애증의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에게. 그 교향곡의 작곡은 2년이나 걸려서 1804년에야 완성됩니다. 완성하고 교향곡 표지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침이라고 쓰고 그 밑에 루드비 반 베토벤이라고 썼는데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때 파리에서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베토벤은 절망에 차서 소리칩니다. 그래, 그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었어. 이제부터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민중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또 한 명의 독재자가 되고 말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받침을 박박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베토벤은 마음을 좀 진정하고 그 밑에 뭐라고 썼나 하면 어느 한 위대한 영웅을 추억하며 라고 쓰게 됩니다. 이것이 교향곡 3번이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사연이죠. 어느 한 영웅에 대한 추억이라고 하면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현재부터는 더 이상 너는 영웅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후로 베토벤은 반 나폴레옹파로 돌아섭니다. 반 나폴레옹파로 돌아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나폴레옹은 황제가 된 후에도 전 유럽을 프랑스 제국으로 삼겠다라는 꿈을 안고 파죽지세로 이제 유럽을 점령해서 1808년에 나폴레옹이 살고 있던 빈까지 점령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군 장교들이 빈에 많이 들어왔는데 베토벤의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던 리히노프스키 공작이 자신의 저택에 이제 그 나폴레옹 군 장교들을 초청하고 베토벤을 초청했습니다. 자신의 중요한 손님들인 이 나폴레옹 군 장교들에게 피아노를 한 곡 들려달라고. 베토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후원자가 부르니까 리히노프스키 공작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음악을 들을 사람들이 다름 아닌 나폴레옹 군의 장교들이라는 것을 보고 베토벤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때 막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공작의 집을 뛰쳐나왔어요. 이것만 해도 자신의 후원자인 공작에게 대단히 모욕을 준 셈인데 베토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다음 날 공작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나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작.
당신 같은 귀족은 수백 수천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나 베토벤은 한 사람뿐입니다. 근데 사회생활하기는 조금 힘든 성격이네요. 예. 후원은 즉시 중단됐습니다. 베토벤이 베토벤 했네요. 우리가 혁명을 계속 이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 정말 저 사람이 황제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제정을 선언하고 황제가 되고 로마 제국을 복원하고 이렇게까지 간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몽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 계급이 권력을 갖는 국가 정치 체제잖아요. 그런데 제정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로 보낸 것, 그 모든 피 흘린 노력들이 다 나폴레옹에 의해서 무의로 돌아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다비드 같은 경우도 그런 마라의 죽음을 그릴 정도로 맹렬한 혁명 지지자였지만 또 나폴레옹 찬양파로 돌아가서 나폴레옹이 제정을 선언했을 때 나폴레옹의 수석 궁정화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인물로 보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가 황제가 되었으니 그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배신했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근데 몇 번을 갈아탄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제 왕의 얘기를 들었다가 그다음에 혁명 정부의 그림을 그렸다가 나폴레옹으로 또 수석 궁정화가로 됐으니까 줄을 기가 막히게 타네요. 어찌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최면에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을 지지하는 것은 곧 나폴레옹을 지지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도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오랜 꿈이 깨어진 것은 결국 나폴레옹이 1809년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세핀과 이혼하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 프란츠 1세의 딸 마리 루이즈와 결혼했을 때 그 꿈이 결정적으로 깨졌겠죠. 왜냐하면 마리 루이즈는 자신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16년 전에 너무나도 증오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단두대에 보낸 마리 앙투아네트의 조카 손녀였거든요. 그때 아마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나폴레옹에 대한 오랜 꿈에서 깨어났을 겁니다. 네. 베토벤은 바로 사람을 제대로 봤던 거군요. 그렇죠. 세계의 장면, 세계 민주주의. 오늘은 프랑스 혁명 두 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극적이라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폴레옹의 이름을 지은 베토벤 악보에 이어서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 전원경 교수님이 뽑아주신 세 번째 장면 보시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고 그림의 배경은 1830년 7월 혁명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그림들이 역사화라고 생각을 해요. 호라티우스의 형제의 맹세도 역사화이고 마라의 죽음도 역사화이고 그리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도 역사화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화들은 승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승자가 아니라 민중의 목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림을 마지막 장면으로 꼽아봤습니다.
이 작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그림은 이제 7월 혁명이잖아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져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에 간 후에 프랑스는 왕정 복고가 일어나죠. 해외로 망명한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다시 왕이 되고 그 루이 18세의 동생 샤를 10세가 모든 것을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해서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나서 시민군이 일어나서 정부군을 진압하고 파리 시내에 바리케이트를 치게 됩니다. 이때 바리케이트를 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이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인데요. 일단 저기서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를 들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시민군이 썼던 모자를 쓰고 한 손에 총을 들고 민중을 이끌고 있는 여성은 실제하는 여성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국가 자체의 상징입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자신들의 국가를 젊은 여성으로 상징하지 않나요? 젊은 네, 여성이라고 맞아요. 알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여성은 프랑스 자체입니다. 그럼 실제 인물은 아닌 건가요? 실제 인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저 여성이 시민군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시민군은 맨 왼쪽에 노동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학생 같기도 하고 신사 같은 인물도 있고 맨 오른쪽에는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그런 젊은 청년도 있습니다. 신난 것 같네요. 네, 그들은 모두 정부군에게 무기를 뺏었어요. 왜냐하면 시민군에게는 무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해서 달려가는데 지금 바닥에는 정부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쌓여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시민군은 정부군의 무기만 뺏은 게 아니라 그들의 옷까지도 다 벗겨 입었어요. 지금 맨 왼쪽에 죽어 넘어진 정부군의 시신을 보면 바지가 벗겨져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장면, 이들을 이끄는 민중의 여신도 찢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1832년 살롱전에 출품되었을 때 살롱전 심사위원들이 들라크루아에게 이 생선 가게 아가씨는 대체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림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았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처럼 조국을 위한 싸움, 혁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아하고 장엄하고 숭고한 것이 아니다. 혁명은 이렇게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싸워야 하는 유혈 사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일으켰고 그 혁명은 아직 현재형이니까 그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의 이야기, 예를 들면 말탄 나폴레옹, 알프스를 넘어간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이라는 승자이자 영웅의 목소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의 화가가 이야기하려는 목소리는 민중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이야기,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 그림이 보여주는 장면은 현재형이죠. 프랑스 혁명을 아직 완수하지 못한 현재의 프랑스, 그리고 그 혁명을 리드하고 주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것은 우리 민중이다. 그리고 그 혁명은 결코 우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길고 긴 프랑스 혁명을 정리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나폴레옹이 황제를 했건 뭐 그 전에 누가 또 귀족이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도 민중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모이고 싸우고 저렇게 피를 흘릴 수 있을 만큼 시민 계급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중의 힘이 결국 우리 프랑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화가는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나폴레옹이라는 영웅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비슷한 시기에 저 작품이 1831년, 32년에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죠. 1824년에 베토벤이 마지막 교향곡 합창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합창 역시 마지막 사악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오 버시여 이 소리가 아니요. 우리 보다 밝고 힘찬 곡조를 노래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을 때 저 하늘에서 신이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중의 애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혁명은 진정한 혁명은 위에서 영웅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잡은 우리 민중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의 악성 베토벤과 위대한 또 한 명의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로아가 이 프랑스 대혁명과 그 후에 혼돈기를 겪으면서 각각 음악과 미술로 그 당시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다음 시간이 주어진다면 몇 가지 장면은 뭐 거뜬히 가져오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 관련돼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나폴레옹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살펴볼 시간이었는데요. 꼭 이 부분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 역사 기행을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은 사실 말끔하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일종의 혼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곧 민주주의로 전진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매끈하고 우아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렇게 매끈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혼란 속에 비틀거리며 그러나 귀족이라던가 영웅의 힘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민중의 힘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월 혁명은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로 프랑스가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과도기였고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 역시 질서라기보다는 무질서, 우아하고 멋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필사적인 투쟁을 보여주면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의 전진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느낀 점들 한마디씩 할까요? 비비 씨? 저는 아까 되게 뿌듯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프랑스 국민들은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스티에 모여서 막 반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그냥 저희 의견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그냥 그런 그림이 그 역사를 보여주는 약간 젊은 애들한테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저건 그림으로 들라크로아라는 화가가 표현했지만 요거보다 몇 년 앞서서 베토벤의 합창이라는 음악을 표현하면서 당시 민중들의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했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대를 반영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그림이고 또 듣던 음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텍스트로만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거에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좀 세계사를 조금 더 쉽게 혹은 또 마음에 와닿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자신도 좀 다시 다짐하게 됐습니다. 예, 세계사는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네, 재밌어지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네. 베토벤이 처음에 나폴레옹한테 기대를 걸었잖아요. 이 사람이 프로메테우스처럼 와서 우리를 해방해주고 민중의 시대를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또 실망을 하고 또 찢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창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누군가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다 일어서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서 요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겠고요. 항상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도 베토벤을 워낙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런 나폴레옹한테 이름을 박박 지을 정도로
자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베토벤의 정신, 우리가 또 새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세계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